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센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물가는 너무 비쌉니다. 뭐 배추 한 포기가 뭐 10,000원이 넘어가고 올겨울 어떻게 김장을 해야 될지 살짝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불량제약회사라는 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어지럼증 완치 설명서 그 책 마지막 회차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그리스어 자체에서도 독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제목이 이제 제약회사는 어떻게 의사를 속이고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가라는 불량 제약회사 그래가지고 저자는 벤 골드에이커라는 사람이고요.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 마이클 존 골드에이커의 아들이다. 옥스퍼드 의대를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에서 인지신경과학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임상의학을 연구하고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국립보건서비스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2012년부터는 런던 위생학 및 열대의학 대학원에서 유행병학 연구 강사로 활동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은 201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의사도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뭐 좀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건 좀 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제 책에서 왜 이런 책만 선정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화학적인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위험한데 생활습관, 식습관은 바꾸지 않고 갖고 있는 질병을 그냥 약 하나로 자꾸 해결하려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약을 전혀 먹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약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 뭐 뇌혈관이 터지게 생겼는데 당연히 혈전용해제 드셔야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 중에서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한해서 좀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제약회사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뭐 이 사람은 의사하고 영국 사람이고 뭐 또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말은 처방하는 의사도 모르는 약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써 있거든요. 네. 우리는 약이 의학적 근거와 공정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런 평가에는 대체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또 우리는 의사들이 의학 연구 문헌에 대해 잘 알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런 연구 문헌의 상당 부분은 제약회사들이 숨겨서 의사들이 알 수가 없다. 또 우리는 의사들이 공정한 교육을 받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받는 교육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제약회사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또 우리는 규제당국이 효과 있는 약만 시판을 허용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의사와 환자가 알 수 없게 제약회사가 부작용 관련 자료는 은근슬쩍 숨긴 엉터리 약들도 승인해 준다. 앞으로 우리는 의학계 전체가 엉망진창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처방 결정을 내릴 때 이용하는 의학적 근거가 엉터리인데다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살아있는 육체에 사용할 약에 관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의사와 환자가 비현실적인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이 오도될 경우 죽음이나 고통, 생고생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드문드문 접하는 사실들을 통해 의학계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의사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약회사들은 부적합하고 대표성도 없고 터무니없이 소수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실하게 설계된 임상실험을 실시해서 약효를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결함을 야기하는 수법을 이용해 치료제의 효과를 과장하는 식으로 분석한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런 임상시험에서는 대체로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 임상시험에서 제약회사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가 알 수 없도록 완벽하게 은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의 진짜 효과에 관한 왜곡된 설명밖에 접하지 못한다. 물론 규제당국은 대부분의 임상실험 자료를 접한다. 하지만 약의 탄생 과정으로
보자면 초기에 해당하는 자료밖에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료조차 의사나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의 다른 부처에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곡된 의학적 근거가 왜곡된 방식으로 전파되고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술 논문조차 대개는 제약회사를 위해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기획하거나 작성한다. 때로는 모든 학술지가 노골적으로 한 제약회사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그렇죠. 예. 우량한 과학이 제약업계 전체 규모에서 삐뚤어져 불량한 과학이 됐고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됐다. 이런 범죄 행위가 제정신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제약회사가 후원하는 연구에서는 후원사의 약에 유리한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 이것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 명확히 증명됐다. 이 부분에서 체계적 고찰이라는 개념이 이 책을 통틀어 처음 등장한다. 체계적 고찰이란 특정 문제에 관한 모든 근거를 편향 없이 공정하게 조사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기초 실험실 연구에서는 가짜 양성인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해서 그것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또 초기 연구용 임상 시험에서는 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근거가 은폐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임상 진료에 이용되는 주요 임상 실험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임상 시험 자료가 의사와 환자가 보지 못하게 은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임상 진료에서 사용되는 치료제의 진짜 효과를 절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먹죠. 효과가 아주 좋은 치료제가 이미 시판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약회사는 신약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이것은 곧 임상시험에서 실제 환자들이 타당한 근거도 없이 치료제 대신 위약을 처방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이미 이용되고 있는 기존 치료제보다 약효가 떨어지는 신약이 출시되는 것을 뜻한다. 사실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쓰는 비용의 2배가량을 마케팅과 광고에 쓴다.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 비용을 가지고 뭐 약값을 싸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우리 모두는 의사가 근거에 기초해 약을 처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근거가 보편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그런 막대한 지출을 하는 이유를 한 가지로밖에 볼 수 없다. 바로 증거 중심의 진료를 왜곡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지출하는 모든 돈은 환자와 정부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들의 특혜를 위한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마케팅을 통한 속임수는 윤리적인 의사라면 간단히 무시해버릴 수 있지만 왜곡된 근거로 인한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세상에서 진료비가 가장 비싼 의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해 치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의사도 특별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만약 그런 근거가 왜곡되면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나 고통, 생고생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말에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뭐 환자가 죽더라도 불리한 자료는 숨긴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2장은 은밀하고 비정한 신약 탄생 신화. 3장은 시시하며 거수기 노릇하는 규제 당국. 4장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불량한 임상 실험. 5장은 더 저렴하고 더 믿음직한 임상 실험이 가능하다. 6장 약을 팔 수 있는 오직 5만 가지 기막힌 상수를 해서 이렇게 6장으로 되어 있고요. 맺은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책이 끝납니다. 그래서 1장 제목부터가 이제 환상적입니다. 환자가 죽더라도 불리한 자료는 숨긴다라고 합니다. 제약회사가 후원하는 임상 시험에는 이제 19페이지거든요. 제약회사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지원을 받는 임상 시험보다 제약회사에 유리한 긍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 최근에 몇몇 연구를 시작해보자. 2010년 하버드 대학교와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자 3명이 항우울제와 궤양치료제를 비롯한 5종류의 주요 약물을 연구한 모든 임상의 시험을 찾아 2가지 핵심 특징을 평가했다. 첫째, 임상 시험 결과가 긍정적인가. 둘째, 제약회사에서 후원했는가. 그들은 총 500여 건의 임상 시험을 찾아냈는데 제약회사가 후원한 임상 시험의 85%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반면 정부에서 지원한 임상 시험에서는 50%가 긍정적이었다. 실로 엄청난 차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된 거는 뭐
긍정적인 게 50%인데 제약회사가 후원한 임상시험에서는 85%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약에 대해서. 암담하고 놀랍기도 한 이런 결과들이 개별 연구에서 버젓이 나오고 있다. 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입맛에 맞는 결과만 체리피킹이라는 게 뭐냐면 유리한 대상만 선택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해서 편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나는 내가 비난하는 제약회사의 형태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연구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득이 될 만한 연구는 숨길 수 있다. 이 박사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2003년 우연히도 여기서 다루는 문제를 조사한 체계적 고찰 2건이 같은 해에 발표됐다. 이 둘은 제약회사의 후원이 제약회사에 유리한 결과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해서 발표된 모든 연구를 수집했다. 각각은 연구 논문들을 찾아내는데 서로 약간 다른 접근법을 취했지만 둘 모두 제약회사가 후원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비율이 4배가량인 것으로 나왔다. 앞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2007년에 실시한 후속 고찰에서는 앞의 두 고찰 이후 4년간 발표된 새로운 연구들을 조사했다. 20여 건의 연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제약회사가 후원한 임상시험이 제약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가 후원하는 임상시험에서는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 좀 슬프네요. 22페이지에 프리스와 크리슈난의 2004년 보고서에서는 이런 수준의 세부 사항이 필요 없었다. 결과 부분이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내가 보기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공격에 지나지 않는 문제이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된 모든 논문 45건 중 45건은 후원사 의학에 유리했다. 100% 유리하게 결과를 내줬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제약회사가 후원하는 임상시험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10중 8구 긍정적인 결과만 나오는 것일까? 짐작하겠지만 여러 요인이 있다. 간혹 이런 임상시험에서는 고의적인 결함이 유발되기도 하고 신약을 아무 효과 없는 다른 무엇과 비교하기도 한다. 같은 제약회사들은 많은 임상실험을 실시해서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그냥 임상시험을 발표하지 않아 버린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거리도 아니고 비단 의학에만 한정된 문제도 아니다. 사실 부정적인 결과를 누락하는 이런 문제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슬프네요. 뇌의학과 경제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결과가 왜곡되고 있고 이로 인해 편향 없는 연구를 하려는 온갖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죠.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뿌리 깊어서 지금 당장 법적으로 아무 결함이나 빈틈이 없도록 영구히 고치더라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왜곡들이 있는지 아셔야 된답니다. 이 모든 임상실험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뭐 어쨌든간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자료 누락이 왜 문제가 될까 해갖고 항우울제 레복세틴은 나도 환자에게 처방해본 약이다. 이제 너무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임상시험에서 이 모든 임상실험 자료가 취합되자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났다. 레복세틴과 위약을 비교하는 임상실험은 7건이었는데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환자 254명에게 실시된 단 한 건의 임상시험에서만 탁월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학술지에 발표됐고 의사와 학자들이 읽었다. 하지만 거의 10배나 많은 환자들에게 실시된 다른 6건의 임상시험에서는 레복세틴이 위약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6건 가운데 어느 것도 발표되지 않았다. 나는 그 임상시험들이 존재했는지조차 몰랐다. 불리한 건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설상가상 레복세틴과 같은 다른 기존 약들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3건의 소규모 임상시험에 참가한 507명의 환자들에서 레복세틴은 다른 약과 같은 수준의 효과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모두 발표됐다. 하지만 임상시험 자료로 가치가 있는 환자 1657명의 결과는 하나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 발표되지 않은 자료에서는 레복세틴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다른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만큼 경과가 좋지 않았다. 게다가 덮친 격으로 부작용에 관한 자료가 있었다. 학술지에 실린 임상시험 보고서에서는 이 약이 훌륭해 보였지만 발표되지 않은
자료들을 들여다보니 경쟁약들 대신 레복세틴을 복용한 환자들은 부작용이 나타난 비율, 복용을 중단할 비율,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비율이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데 이 자료는 발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꼭 이 약에만 그랬을까요? 항우울제 레복세틴에서만 그랬을까요? 그리고서 이제 28페이지에 치명적인 신약 TGN 1412의 비극이라는 얘기가 이제 또 해갖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어봐도 혈압이 아니고 신약이 처음으로 인체에 투여됐고 참가자들은 각각 2,000파운드씩 받았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6명 모두에게 두통, 근육통, 불안이 나타났다. 그러고 나서 점점 악화됐다. 고열이 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망각했다. 이어서 곧 그들은 오한, 홍조, 심박수 증가, 혈압 저하 증상을 보였다. 그 다음에 위기가 왔다. 한 참가자가 호흡 부전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허파에 물이 찼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참가자 하나는 혈압이 65에서 40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호흡곤란이와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기도삭한 후 인공호흡을 하게 됐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6명 모두 초죽음이 됐다. 허파에 물이 찼고 호흡곤란이 심했으며 심부전이 왔고 전신에서 혈액응고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됐고 백혈구가 사라져갔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면역계 수용체 차단제까지 모두 투여했고 인공호흡을 했고 혈액 투석을 받았고 혈소판 공급도 필요했고 해갖고 엄청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되살리지 못했다. 다 썩어서 잘라냈답니다. 이 약을 임상 실험을 했는데 발표가 안 됐나 봐요 또. 2009년에 이런 최초의 인체 적용 임상실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발표되고 얼마나 많은 수가 여전히 은폐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의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연구진은 하나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1년 동안 승인한 그런 임상실험을 모두 조사했다. 4년 후 10건 가운데 9건이 발표되지 않았다. 8년 후에는 5건에서 4건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되지 않은 연구 가운데 어느 것이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부질없이 TGN 1412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다. 손발이 검게 변한 젊은이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끔찍한 모습이 세계적인 뉴스로 크게 다뤄졌지만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자료 누락 문제는 너무나 복잡해서 기사 몇 문장으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끔찍하네요. 1980년대 의사들은 항부정맥제를 모든 심근경색 환자에게 처방했다. 이 처방은 이론상 아주 타당했다. 그런데 심장박동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이 처방이 효과보다 위험이 월등히 크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10만여 명이나 무고하게 죽었다. 이 약을 처방받고 10만여 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1980년 임상실험에서 새로운 항부정맥제인 로코나이드를 10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투여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다. 그랬더니 로코나이드가 투여된 48명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위약을 투여한 대조군에서는 4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당시 이 약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다.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머지않아 이 연구는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중단됐다. 신약이 시장에 나오지는 않는 상태라서 아무도 그 임상실험을 발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개발자들은 그 결과를 자기네 신약에 대한 특이 체질 반응으로 여겨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이 그 결과를 발표했더라면 의사들은 심근경색 환자에게 항부정맥제를 처방하는데 훨씬 신중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10만여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일도 없었을 것이다. 참 슬프네요, 그죠? 연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든 마음대로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연구 분야에서 임상 분야까지 의료 전반에서 위해를 입을 수 있다. 의사들은 자신이 처방하는 치료의 진짜 효과를 모를 수 있다. 이 약이 정말 가장 잘 들어서 처방하는 것일까? 아니면 임상 실험 자료 가운데 절반밖에 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처방하는 것일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합니다. 되게 슬프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 41페이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자료가 누락되고 있을까. 그래서 대형 제약회사들이 12종의 신약에 대해 은밀하게 펼친 주도 면밀하고 광범위한 작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엉망진창의 시스템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학술문헌에는 긍정적인 결과의 임상실험이 48건, 부정적인 결과의 임상실험이 3건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결과의 임상실험이 38건, 부정적인 결과의 임상실험이 37건이나 있었다. 여기서 잠시 이 두 가지를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곱씹어 보시라. 38건의 긍정적인 임상 시험과 37건의 부정적인 임상 시험인가, 아니면 48건의 긍정적인 임상 시험과 단 3건의 부정적인 임상 시험인가. 대부분 은폐되고 은폐된다는 얘기네요. 되게 슬프네요, 그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무엇을 위한 걸까요?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뭐 시간이 돼서 이제 52페이지까지는 됐고, 이제 결과가 부정적인 임상실험은 왜 사라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에 연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뭐 약을 드시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한 번씩은 조금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약이 반드시 필요할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약이 꼭 필요하지만 약이 능사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몸 보온 따뜻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